안녕하세요. 유연철입니다. 저는 외교부 전 기후변화 대사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의 부속 이행기구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2050 탄소 중립과 P4G 서울 정상회의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인천 탄소 중립 포럼 창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 탄소 중립의 생활을 우리가 온몸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인천 탄소 중립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게 생각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먼저 기후변화 체제가 변화가 돼서 신기후 체제 확립 속에서 2050년 저탄소 장기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나왔고 이것에 대한 실천으로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변화 체제 확립 과정, 정부 간 논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대응은 각국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일종의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그 시행령에 관한 것이 이제 이행 규정 해가지고 교토의정서가 1997년에 채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대체하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해당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플러스 이행규정인데 그 이행규정이 교토의정서면 구체제고 그 이행규정이 파리협정이면 신기후체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2015년은 기후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이 채택이 되었고요. 또한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SDG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을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체제와 과거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제,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구체제는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과거의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를 한 것이죠. 반면에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성이 있는 거고 이것이 과거의 역사적 책임 있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파리협정이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2000년 우리 아주 청운의 품을 꿈고 2000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새천년 개발 목표 MDG를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MDG는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훈 삼아서 2015년에 새롭게 채택되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회복과 지구 생태계의 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의 이 새로운 체제의 핵심 단어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속성은 나중에 말씀드릴 P4G 정상회의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체제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면 기후변화 체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플러스 이행규정인데 그 이행규정이 교토의정서면 구기후체제고 그 이행규정이 파리협정이면 신기후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기후체제는 지속가능한 체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파리협정으로 대변되는 그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토 파리협정인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확대 체제다라고 하는 것은 교토의정서가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 파리협정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확대가 체제가 되는 거죠.
공간적 확대 체제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토 정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파리 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모두를 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확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 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다. 라는 평가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뭐냐면 이러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050년 장기 전략을 제출하라고 각 당사국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교토의정서는요, 97년에 체결을 했는데 1차 공약 기간이 10년 뒤인 2008년부터 1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공약 기간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2007년까지, 그리고 2007년까지 안 돼서 2009년까지 채택을 2차 공약 기간의 목표를 채택한다. 그렇게 나온 거죠. 교토의정서 채택 때는 장기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협정은 지속 가능한 체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전략,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제출 요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각국은 2030년까지의 목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목표를 세워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가 파리 협정 이행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의 배경이 뭐냐라고 한다면 먼저 파리 협정의 목표, 전 지구적인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내지는 더 나아가서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2030년까지의 목표,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각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2030년 목표는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어요. 10년간인데 2050년 장기 전략을 세우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여러분들께도 2050년까지 삶의 목표를 한번 제출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UN 기후변화 사무국, 그 다음에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과학적인 독립적 기구한테 정부가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답을 해준 것이 그 유명한 IPCC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에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제한, 그래서 네트 제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PCC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2050 순 배출량 제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 중립 의제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1개국 작년 10월까지 참여를 했고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EU나 미국이나 중국 전 세계의 50% 이상을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2050 탄소 또는 2060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EU가 2050 탄소 중립에 가장 선두적인 거고요. 미국은 작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정도 탈퇴하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신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국, 주목해야 할 국가인데요. 중국은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하겠다, 다른 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탄소 중립을 결코 늦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업화 시대에서 쉽게 말해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우리가 그린 서바이벌, 그린 대세론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는 국립이 한번 선도적으로 나아보겠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이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세계 탑 10 기업 중에 5개 내지 7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물론 중국은 매우 큰 나라라서 일부 성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떼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중국의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산업계에서 이야기하기를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비용을 더 들어가면서 하니까 그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것이 통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은 하나의 정치적 비전의 성격으로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속 이행기구 부의장으로서 하는 역할은 각국이 그런 목표 달성을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파리 협정의 특징은 목표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더라 그러한 논의를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지원을 해달라,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기술 협력을 해달라, 역량 배양을 해달라. 이 지원이 방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각국하고 서로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우리가 서로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넘어가기 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기후 대응과 1.5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는 생존이 더 중요한 거죠. 지구가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기후 대응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1.5도, 아까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1.5도 제가 송도에서 협상할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1.5도에 대해서 별 커다란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커다란 깨우침이 있었는데 뭐냐면 인간이 정상 체온보다 1.5도 높다, 38도 된다면 퇴출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1.5도가 우리의 체온이 높아지면 퇴출이 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5도가 높아지면 퇴출이라는 겁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50 거주 불능 지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P4G 서울 정상회의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가 2019년 유엔에서 개최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입니다. 덴마크 주도로 2017년에 설립이 된 건데요.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민관이 모두 협력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모두 참여를 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총 1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 5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5개 분야는 뭐냐면
기후위기 시대에 3대 전략적 자원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걸 FUEL라고 하는데요. 이게 FUEL가 뭐냐면 식량의 food, 에너지의 E, 물, water의 W입니다. 3대 기후 전략 자원이죠. 플러스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는 전 지구의 육지의 2%밖에 차지 안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 대응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경제. 특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립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순환경제, 서큘러 이코노미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신문에서 인천시가 우리가 쓰레기 매립 제로 목표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마음속으로 성원을 많이 했습니다. 95% 재활용하고 정말 쓰레기 매립 제로. 그래서 리사이클링 인천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우리가 계속 성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력 사업을 하는데 이 P4G는 UN 체제 밖의 플랫폼으로서 정부 주도의 UN 체제를 보완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협력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과 투자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초기에 정부의 기후 자원이 제공이 되고 이것이 기후 협력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기업의 투자를 유발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P4G의 정신이고 P4G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P4G의 특성이 포용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새로운 체제의 특성이 핵심이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P4G라고 하겠습니다. 회원국은 덴마크, 네덜란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중견 국가로 되어 있고 기업들에서 우리나라 SK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차 정상회의가 덴마크에서 개최가 됐고요. 원래 20년 작년도에 2차 정상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수년이 됐죠. 올해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최된 최초의 비대면 화상회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비대면 화상 정상회의라고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파리 협정 이행의 원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개최된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올해 영국에서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초계가 개최되는데 거기 앞서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큰 주제로 세웠습니다.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의 커다란 개념은 탄소 중립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이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 선언문이 채택이 됐고 환경 분야 주요 국가의 공조, 그다음에 개도 국가의 기후 협력을 강화를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를 했고 국민적인 인식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또한 경쟁력 제고에도 저희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한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행사가 치러졌다. 그래서 민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행사를 치른 성공적인 모범 사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자면 총 67명의 정상급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 개최한 그러한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P4G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회의 개최 능력, 이게 컨비닝 파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한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큰다는 겁니다. 우리 기후 리더십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가 역할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시의적절한 주제, 탄소 중립, 우리 당면한 위기가 코로나19, 경제 침체, 기후위기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의 실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P4G 서울 정상회의는 개념적 접근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중심 개념으로 두고 대내적으로는 정상회의 전날 탄소 중립 위원회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P4G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행사장 모든 행사를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서울 선언문이 채택이 됐는데 특별히 미국, 중국이 함께 지지를 했어요. 중국이 탈석탄 관련 문안이 있는데 중국이 명시적으로 지지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탈석탄과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위한 방법의 모색을 독려한다. 물론 방법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서 표현은 약화됐지만 중국이 여태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최초의 문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선언문에 이어서 차기 2023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정상회의가 개최가 돼서 이것은 P4G가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직 2차이기 때문에 P4G에 대한 신뢰 향상, P4G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ICT 기술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화상 접속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우리의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고 화상 접속의 원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을 증명을 했고 그것이 증강현실로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개회식 때 많은 것이 우리가 보여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교자산,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의장이 또 한국분에서 이 자랑스러운 의장입니다. 이회성 의장, 국제해사기구 임기택 사무총장 총동원을 했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국제기구 GCF, 국제 기후 기금이죠. 송도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GGGI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서울에 있는데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많이 참석을 한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서울 선언문의 체계적인 이행, 그 다음에 제28차 기후변화 당석 총회 유치를 했는데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이것은 이번에 P4G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이것이 우리가 기후 대응을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가속화해가지고 하려는 그러한 모멘텀을 저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유치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를 통해서 기후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에 관해서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하자라고 서울 선언문에 있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에 대한 국제 규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규범 이에 관한 국제 규범 제정을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융합적인 조직인 P4G를 적극 활용을 해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하고 특히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P4G 이사회 이제 의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가 열심히 또 후속 이행 과제를 해야 할 과제가 있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신규 체제가 확고하게 확립을 됐고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것은 필환경, 인식의 전환, 행동의 전환, 그 다음에 ESG의 원년이죠. 우리가 ESG는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말하는데 투자 대상 기업 평가는 비재무적인 요소,
ESG 한참 지금 기업들이 올해 이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의 핵심은 뭐냐? 녹색 기술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 그리고 선진국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시장의 선점이 관건이라는 거죠. 개도국가의 기술 협력 중요하고 개발 협력 사업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원의 소비의 획기적인 감소하고 관련이 있고요. 에너지 효율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대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파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몰에 들어가 가지고 주차를 할 때 과거에 몇 바퀴 돌았습니다. 빈 공간 찾으려고. 근데 스마트 파킹 하면은 지하 3층에 17번으로 가라라고 딱 알려주면 우리가 빙글빙글 돌 필요 없이 바로 직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휘발유 절약이 되고 그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연기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향후 미래의 큰 그림은 주어졌다. 어떤 것으로 주어졌냐? 저탄소 사회에 전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가 앞당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화상회의 하는 게 다 디지털화에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은 결정적인 미래가 될 텐데 각국, 각 기업의 대응이 무엇이 되었냐 한다면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의 10년이 될 것이다. A decade of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여기에 탄소의 관리가 핵심 과제다. 그래서 탄소 가격의 내재화, 영어로는 internalization of carbon price가 되는데요. 이 탄소 가격의 내재화가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되는 해입니다. 파리 협정 이행이 시작이 되는 해고 2030년은 달성의 해입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의 해인데 향후 10년간에 우리가 얼만큼 탈탄소화 할 것인가, 얼만큼 디지털 할 것인가 하는 이 10년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시점에 올해 P4G 정상회의가 잘 개최가 됐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멘텀을 삼아서 우리가 보다 기후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다. 이것이 우리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세대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마지막 세대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